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이 시각에도 촛불 집회가 열렸고 일주일 뒤 또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두 번 다 제가 참여해봤는데요. 네. 예. 결국에 세 가지가 차이 있다 봅니다. 아하. 첫째는 이제 첫째 집회 구역입니다. 구역이 이번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옛날에는 이게 율곡로 고쳐됐는데 예. 이번에 창성동 별관, 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제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이 말은 이제 물론 5시 반까지지만 시한부지만 그게 집회 구역이 늘어났고요. 예. 따라서 이게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이제 교통 편의는 고려 안 하고 뭔가 이게 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 또 이게 성숙한 시민의식 평화적이다. 이게 많이 고려해서 넓혀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특징이 저번보다 이게 서울에서는 약간 적은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이게 지방에서 저번은 서울의 총력으로 민중 총궐기였잖아요. 예. 근데 이번엔 지방에서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그게 두 번째 특징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게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게 두 가지인데 공권력의 삭고나 그다음에 바로 교육 비리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교육이 백년지 대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희망을 뺏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따로 집회를 움직이면서 일찍부터 나와서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봤는데 네. 그 세 가지가 저번 집회하고 약간 다른 차이점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지금 주최 측 추산으로는 60만 명이거든요. 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은. 근데 지방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주최 측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상은 50만 명이었죠. 네, 더 지금 60만이 넘은 걸로 예. 돼 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안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능생들 중고생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육이 네. 상당히 농단됐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대 문제가. 네, 이대하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네.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국적이란 문제는 지금 이제 YTN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화면을 보니까 광주에서 횃불을 들고 있더라고요. 5.18 광장에서. 그리고 대구에서도 3만, 부산에서도 10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에서 이렇게 분기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상당히 역사의 변곡점 시기에서 예를 들면 부마항쟁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아니면 4.19 촉발시켰던 마산이라든가 이게 사실 서울에서 촉발됐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서울에서는 60만 이상이 모였다 할지라도 지방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 촛불이 바람 앞에 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호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박근혜 퇴진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박근혜를 하야하라. 그리고 박근혜는 구속시켜라. 점점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미묘한 차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약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 구호는 좀 더 과거 시대와 같은 좀 더 다른 구호 양성으로 번지지 않겠냐. 특히 다음 주말은 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청와대로 지난번 집회에서는 본 집회가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청와대로 그냥 다수의 다중들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스님들이 종교계에 있는 스님들이 프랭카드를 들고서 본진이 청와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은 결국은 청와대로 가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청와대를 포위해라. 예를 들면 청와대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청와대를 진격하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 민심의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큰 화면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화면은 바로 내자동 로타리입니다. 저희들이 내자동 로타리를 두 곳을 지금 이 시각부터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곳에서 약간의 일탈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이곳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주 평화적으로 집회를 외치며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도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김진태의 말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게 반드시 이게 촛불을 끄는 게 아니고 이게 성남 민심에 불을 더 붙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더 훨씬 더 이게 불을 붙이는 아주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촛불을 끌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그 바람이 아니고 정말 이게 참회와 어떤 반성의 눈물 그리고 이게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 이런 눈물이 끌 수 있는 거지 바람이 끌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시위에 참가하는 그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격앙될 만한데 오히려 반대로 뭐 촛불 앱이라든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비추는 앱이라든지 바람에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을 지금 들고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좀 그동안의 그 과격 시위들과는 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집회에서도 네. 실제로 외신들이 외국에서 놀랐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 어느 그 세계 그 민주주의 역사를 봤을 때도 100만이 모여서 정말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요.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거기 그 광장을 그 포럼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 하는 아마 과거 그리스 아테네 시대도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우리 한국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정치 위정자들의 어떤 의식 수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촛불 앱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첨단 기술을 동원한 이제 LED 기술까지 동원한 시위가 시작이 됐고요. 춘천에서도 수천 명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뭐 제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산 대구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서울은 60만, 전국적으로는 35만이죠. 그렇죠. 네. 뭐 그 정도의 인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광화문 광장도 이 광화문 집회 때는 문화 공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광화문 집회에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문화 공연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전인권 씨가 애국가를 열창할 때 집회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파도 타기, 촛불 파도 타기도 했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촛불 시위를 더 불을 지폈다, 기름을 네. 부었다, 뭐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보니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집회나 시위에 많이 가봤는데요. 정말 이게 집회 문화도 많이 그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게 옛날에는 보면 살벌한 투쟁의 장 아닙니까? 근데 요즘 가보니까 축제의 장이에요. 예. 아까 저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게 그 아까 방법도 초도 저 양초가 아니고 아까 네. LED 칩 초라든지 예. 또 이게 스마트폰 그라든지 뭔가 이게 과학과 첨단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도 대거 참가를 했죠. 예. 수험생들이 그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의 그 특혜 이대 입학 그리고 거기에서 연대 얘기도 분노를 나오니까. 했는데 예, 장시호 씨, 그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에 대한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모 식품 회장의 비난을 쏟아붓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예, 그 천호식품 회장이 촛불 집회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항의의 글들을 올렸고요. 그리고 예. 또 불매 불매운동. 운동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천호식품 회장의 반응도 나왔어요. 네. 천호식품 회장이 자신의 불찰이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이 올린 글도 바로 삭제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 함성은 정치권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동력은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를 시민이 나서 직접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분노는 표출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결국은 정치인들인데 대선 그 지도부 이른바 대선 주자 7인 모임 이런 모임이 지금 계획되고 있다고요? 내일이요? 예, 그렇죠. 이게 그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하야나 퇴진하더라도 뭔가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 현재 인식을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 보는 게
예를 들어 이정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인민재판이라고 그러고 여기 정홍원 총리도 만년 사냥을 했잖아요. 네. 예. 저는 이게 한마디로 묻고 싶어요. 인민재판 만년 사냥을 촛불로 합니까? 그러면 아하. 이게 총칼로 하죠. 저는 이게 아주 부적절한 비유로 보고요. 저는 이게 또 야당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대표는 뭔가 이게 영수회담 취소뿐만 아니라 계엄령 정보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정보가 아니고 찌라시죠. 왜냐하면 이게 정보라는 거는 뭔가 상당한 근거와 뭔가 이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를 가지고 계엄령을 이야기한다. 이건 아주 이게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여야가 어떤 게 국민의 어떤 분노를 갖다가 국회에서 좀 제도적으로 뭔가 이게 정리해서 좀 질서 있는 뭔가 이게 해법을 모셔가는 이게 저는 상당히 필요한데 네. 현재는 이게 전부 당리당략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국가를 걱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 좀 이게 국가보다는 당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치인은 거꾸로 되잖아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내일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야권의 잠룡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예. 저 문제가 직접적으로 의제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리 후보 문제. 예. 예. 지금 결국은 지금 뭐 하야니 탄핵 그리고 뭐 과도 내각을 얘기를 하지만은 현재의 황교안 총리 시스템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새로운 총리를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탄핵도 예를 들면 국민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있고 뭐 박근혜 대통령 사퇴 이후에도 문제고 과도내각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관건과 초점은 총리입니다. 새로운 총리를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야권에서는 이 문제 갖고서 제대로 지금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상 이 새로운 총리를 내놓는다는 것이 현재 이 어떤 국면을 하나의 수습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내일 그 대선 주자들이 모였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제는 전 그거라고 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총리를 누구 내세워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야권에서 새로운 총리에 대한 인물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저는 이것은 현재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지만 이건 나라의 위기로 옮겨 가고 이 수습책이 점점 몰아질수록 저는 그 책임은 이제 야권에게 국민들이 비난을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촛불 나와서 촛불 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결에 대한 수습책과 어떤 파워를 야권의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비난의 하사는 저는 야권에 간다. 그러면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야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우리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 때 지금과 같은 촛불, 그때는 촛불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시민 넥타이 부대에 많은 그 힘을 동력을 얻어서 결국 정치권에 힘을 몰아줬는데 정치권은 어떻게 했죠? YSDJ 후보 단위로 안 했습니다. 각각 대선 후보로 나갔고 결국은 대선 후보 자리, 대선까지 내줬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을 이 순간에 생각하는 야권 정치인은 오히려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그래도 지적들이 이제 나오고 DJ하고 YS가 나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선 후보에서 단일 후보가 단일화가 안 네. 됐지만 그 독재 타도와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은 뭉쳤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대선 투쟁의 주자를- 과정에서는 뭉쳤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운동 본부가요. 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를 둘이 만들어서 뭐 직선제 개헌 투쟁도 하고 신군부에 대한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앞 일선에 섰단 말이에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서 그 투쟁을 회사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저는 이번에 대선 주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이후의 대선 과정이라든가 총리라든가 많은 주판을 튀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현재 이 퇴진 국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진짜 마음을 버리고 일단은 하여튼간에 총리 후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이 국면을 하나의 길로 하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내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을 합의해야 된다. 저는 하루가 그렇죠. 한 시간이 급하다. 저는 이게 간단히 덧붙이면요. 네네. 저는 이게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옛날 국회 가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 대선 주자에 모여가지고 만약에 총리 후보 합의도 어렵지만 합의를 해서 추천했다 해서 박 대통령이 이걸 받겠습니까? 이제는 이게 타이밍을 놓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탄핵 각오하고 탄핵을 재판. 대비한 총리인데요. 그렇죠. 이게 예. 탄핵 각오한다면 황교안 않죠. 총리가
권한이 낮잖아요. 박대통 입장에서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야당이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이라도 한 축을 만들어낸다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해결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는 지점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축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난 못하겠다, 퇴진 못하겠다 그러고 다른 정치적 해결 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 네. 그걸 야당이 하나의 축을 만들어내면 인물이 되겠죠.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 그렇게 되면 좀 저는 정치적 해결책의 국면이 좀 더 새로운 국면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구 조건이 명확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걸 이게 그 책임 총리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럴 성격이라면 하야하겠죠. 저는 이게 끝까지 JP가 뭐라 했습니까? 5천만 이게 촛불을 들어도 하야 안 한다 했어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책임 총리를 야당에서 누굴 뭐 손학규든 김종인을 추천한다. 이게 박 대통령이 그걸 받겠습니까? 저는 이게 안 받고 오히려 지금 계속 하는 박 대통령의 그 행위를 보면 완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차관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외국 순방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예. 그렇죠. 저는 이게 그래서 야당이 그때 한중일? 그때 야당이 대통령이 국회 와서 추천해달라 할 때 그때 했어야죠. 자꾸 이게 야당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그런데 그 타이밍이 내일 검찰이 이제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그렇죠. 공소장 내용도 또 공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또 뭔가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내일 공소장을 예측해 보면요. 예. 현재 확실한 거는 직권 남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은 100% 포함이 될 거고요. 가장 이게 궁금한 게 뇌물죄입니다. 예. 현재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제3단 뇌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찰이 아직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내일 공소장에 보면 분명히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모로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혐의 세 가지가 전부 이게 신분범입니다. 이 말은 이게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죄죠. 그렇죠. 예. 근데 최순실 씨는 사인이니까 단독은 안 되고 예. 그럼 이게 공모가 돼야 되거든요. 공동정범이. 예. 근데 안종범하고 최순실 씨는 일면식도 없어요. 그럼 이게 중간에 낀 게 박 대통령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걸 법으로는 순차 공모. 그다음에 릴레이식 의사 연락에 의한 공모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박 대통령이 아마 이게 피해자로서 공모가 반드시 내일 포함될 거고, 네. 다만 이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3단 뇌물죄도 충분히 성립한다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검찰에서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뇌물죄에 대해서 롯데 70억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충분히 대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입장을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상의 참고인이 아니라 뭐 피고인, 피의자, 예. 사실상의 피의자다 이런 뭐 얘기가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검찰도 좀 나름 공소장에는 준비를 많이 좀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검찰 주변에서 계속 올 저녁부터 나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공모자다, 그리고 피의자다, 그리고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내일 공소장에 넣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현재 국면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간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에서 피의자로 적시한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첫째 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탄핵에 있어서 물론 탄핵은 뭐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검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피의자로 한 부분들은 탄핵에 대한 요건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본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탄핵을 하든 대통령이 사퇴하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총리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야권은 생각할 때 한 축은 이렇게 사퇴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국회든 아니 국민들이 하고 예. 사퇴 압박을 강력하게. 그 다음에서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사퇴한다 그래도 현재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응을 하게 된다는 예. 사실을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을 야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축을 야권이 예. 못 만들어내면 그 국민들이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축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국민들의 이런 사퇴 압박과 저항과 오늘의 광화문 집회 시, 촛불 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민심이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다. 예.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우리 나라의 혼란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지금 화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내자동 로타리의 모습 두 군데서 촬영한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예. 광화문 지역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민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내자동에서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에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에 내자동 로타리가 있고 이곳에서 경찰 폴리스 라인과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번 집회 때와는 달리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나오는지. 자, 지난주와는 달리 제가 이 얘기를 듣자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확성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내자동 로타리 때 시위에서는 확성기가 없었고 이른바 이제 지휘부라고 할까요? 뭐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확성기를 통해서 일탈행위를 좀 자제하려는 모습은 보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곳은 청와대로부터 약 90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직선 거리로 800에서 900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저 확성기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청와대에도 들릴 것입니다. 자, 대통령은 아마 저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청와대도 지금 시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난주에 나타난 양태를 보면 말이죠. 아마 그런 생각을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조원진 최고원이 했던 얘기들, 바람 얘기, 그 다음에 좌파 얘기를,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 검찰 조사를 안 받겠다고 대응하는 거는 이번 주 정도에는 집회가 촛불 시위가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네. 예. 그것은 결국은 아직도 국민의 민심을 수단적으로, 도구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정치를 해왔냐라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예.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민심과 소통하지 않고 최순실하고만 소통하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쉽게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참 불행한 것인데 네. 그것이 안 바뀌면은 실제로 다른 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인 것이죠. 진짜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여권 핵심부에 있다는 사람도 있다면 지금 벌써 다른 부분들이 나왔겠죠. 야당과 협의하고 예를 들면 좀 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치들이 나왔을 텐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하고 네. 조금 더 연장 예, 저도 이게 해서 할 말 보다면은 드리면 정말 이게 그 서경에 보면요, 네. 우리 사서상기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천시자민시. 하늘은 이게 그 국민의 백성의 목소 보는 눈으로 보고 예. 천청자민청. 하늘은 이게 백성이 듣는 귀로 듣는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저런 촛불 민심을 정말 이게 귀담아 듣고 백성이 국민이 보는 눈으로 보고 국민이 듣는 귀로 들어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일부에 예. 극히 그 5%도 안 되는 어떤 일부의 목소리에 너무 경도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집회 때도 그랬고 이번 주 집회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은 청와대 쪽의 반응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금 청와대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지난 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쇠고기 시위를 광우- 예, 70만이 광우병 모였을 파동 때 때. 바로 그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뒷산에 가서 그 아침 이슬을 불렀다. 그리고 사과를 바로 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진정이 되고 전향적인 정책과 정부 조치들이 취해졌단 말이죠. 예. 그러나 지금은 물론 차원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박 대통령이 아직도 유체화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민들한테 보이는 태도는. 그래서 국민들 자꾸만 더 분노가 생기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자꾸만 다른 소리만 하고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불만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여론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위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최 측 추산 서울에서만 60만 또는 뭐 65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가량으로 봐도 원래는 한 50만 명을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10만 명이 더 운집한 곳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곳곳에서도 주최 측 추산으로 35만 명, 경찰 추산으로 6만 명이 모였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계속 쏟아지는 데다가 청와대 측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 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 광화문 광장 집회 상황을 살펴봤을 때 취재 기자가 일단 그 행진을 그 청와대 주변, 이 광화문 주변으로 행진을 각각 한 다음에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서 밤 11시쯤 정리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네, 광화문에 지금 한번 광화문 모습을 보도록 모습을 하죠.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광장이 좀 비어 있네요. 예, 이제 이미 정리 이제 집회를. 정리 집회를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산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집회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 광화문 광장이 꽉 차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렇죠.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 집회를 하고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내자동 쪽, 내자동 로터리 쪽이 지금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주 집회 때도 이 내자동에서 밤 늦게까지 거의 새벽 1시 넘어까지도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경찰들과 함께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그 지난번보다 좀 예. 더 우려스러운 게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전체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자발적 참여는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방에서 지난번에는 많이 그 단체로 많이 했었죠. 올라왔잖아요. 예. 이번에 이게 60만이 자발적으로 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주일 사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일단 수사받겠다고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가 뭐 마녀 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게 김진태 촛불은 바람이 꺼진다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이게 더 분노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번에 아마 이게 내자동 대치가 네. 오히려 이게 더 저번에도 약간 불미스러워 있었지만 예. 좀 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내자동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그 평화적으로 경찰도 그렇고 시위대 참가자들도 그렇고 서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광화문입니다. 세종대왕상이 보이고 있고요. 예. 뒤로 광화문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도로를 보십시오. 60만이 모였던 자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도로가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네. 지난번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 60만 이상 모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광화문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도로 지금 쓰레기를 보시죠. 줍는 모습 쓰레기 보이네요. 줍는 모습 예. 보이시네요. 예. 지난주에도 그 집회 현장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뭐 그 집회 동안 썼던 그런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집회는 끝났지만 서로 남아서 주변을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숙연한 느낌이 들 수밖에 네네. 없는 거고요. 오늘도 뭐 저는 평화적인 집회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뭐 경찰도 크게 자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평화적인 집회의 목소리가 국민들이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오늘도 물리적 충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물리적 충돌 예를 들면 이런 평화적 집회에서 요구와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지금 구속하라 예를 들면 뭐 퇴진시키자 이런 구호였지만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뭐 정치학에서 나온 브링다운이라는 용어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정말 대통령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서 네. 전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와 협의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자, 다음 지금- 한 주가 아주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후레쉬를 비치면서 그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 어린 학생들로 보이는데요. 정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뭐, 지금 예, 거리가 정말 깨끗합니다. 이 주워 담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60만 명이 모였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저런 시위는 없을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모인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이 화가 난 시민들이 집회를 마치고 자리를 뜰 때에는 정말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군중, 대중, 뭐 시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어쩌면 정치보다도 더 성숙한 우리의 정치 수준보다도 더 성숙하고 더 수준 높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자, 다시 내자동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자동은 역시 많은 시위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서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지만, 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약간의 일탈행위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뭐 몸싸움이
발생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폭력을 예.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데 처음에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법원이 겨우 허용을 해줘서 이 평화로운 집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어쩌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집회를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을 이게 보니까요. 네. 모든 이게 민주주의 정부에서 어떤 이게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그걸 믿었는데 네네. 저 모습을 보니까 국민 수준하고 정치인의 수준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정치가 삼류라면 네.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질서정연하고 청소하는 모습 보니까 국민에게 인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오늘 이 집회 시작 전부터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서로 독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또 여기 참가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을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모두가 다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겁니다. 평화적 시위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 오늘 맞불 집회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촛불 집회 장소와는 좀 떨어진 여의도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역 광장에서도 맞불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예, 보수 단체들의 맞불 집회였는데요. 박사모, 즉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과 자유총연맹 등 70여 개의 보수 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7만 명, 그리고 경찰 추산으로는 1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그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지만, 그리고 또 이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행진을 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시위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오늘 학생들 많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화여대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가 이제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정유라의 시험은 대리 시험을 쳐주고 그 대리 시험 누가 치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겁니다. 과제물을 교수가 냈는데 그 과제를 교수가 대신 숙제를 해줬습니다. 교수가 낸 숙제 교수가 해주면은 당연히 학점은 A죠. A가 아니면 자기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 법리적으로 일단 먼저 보면요. 법리적으로 이게 그 대리 시험의 면접 점수를 잘 준다든지 이게 다 업무방해입니다. 입학 업무. 그다음에 이거 학점을 따야만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학점을 함부로 이게 근거 없이 대리로 준다 이런 경우 전부 이게 그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리를 떠나서도 정말 이게 교육이라는 건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부루거든요. 이 교육이 무너지면 이게 국가가 무너지는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정말 이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정유라 씨 그 부분은 정말 이게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저는 이게 아주 그 나쁜 거라 봅니다. 예. 지금 뭐 그 장시호 씨도 체포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정유라 씨밖에 없는데 빨리 좀 소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글쎄, 검찰이 지금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만 전 비서관이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죠. 예. 현재, 예. 그래서 왜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정호성 비서관만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만봉군 전 비서관은 기소한다는 얘기 정도 나오고. 예. 이런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예름은 다른 여러 가지 재반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아직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이화여대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거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허탈하고 도저히 그렇죠. 허탈한 예. 느낌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대통령 권력이라는 부분을 등에 업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수험생들이 청소년들이 나와서 지금 규탄을 하고 청소년들이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하는 참 너무나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은 청소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인물인데 예. 청소년들이 연단에 서서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대통령을 또 조롱하는 또 언사도 하고 제가 오늘 시청에서 하는 걸 들어보고 대구에 오는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교육에 특히 이화여대는 우리가 키워왔던 명문사학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아침에 명문사학이 사실상 사라지는 않았습니다. 명문사학의 그 위상이 예. 아주 훼손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네. 네. 저는 이게 간단한 문고리 3인방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문고리가 3개가 있으면요, 3개가 다 열려야 문이 열리지, 하나라도 이게 닫혀 있으면 안 열리잖아요. 저는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할 때 이재만 비서관이 이게 다 청와대 보안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정호성 비서관만 불가능하죠. 했다는 왜냐하면 이게 건가요? 안봉근 그분에게 최순실을 차에 태우고 왔다 갔다 한 분 네네.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정호성 혼자 지금 희생양이 된 거고, 항상 이게 문고리가 3개면 셋 다 열려야지 저는 보안이 누설되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그 셋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는 내일 공소장이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만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뭐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현재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비서실장 소개로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사건이라면 중요한 참고인이고 어쩌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검찰이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법으로 보면 이게 지금 검찰에서 피해자로 아마 이게 소환할 거로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혐의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언론 보도 이게 그 개입했잖아요. 예. 그런 게 직권 남용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윤회 문건 당시에 이게 증거를 갖다가 전부 이게 지워버리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에요. 왜냐면 이게 자기 사건에는 증거인멸이 안 되지만 타인 사건은 되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게 뭐 지엽적이지만 약사법에는 어렵법. 네. 왜냐면 이게 일본에 가서 뭐 면역세포,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든지, 근데 그 과정에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네. 뭐 뭐 다섯 번 차움에서 중에 한 50%를 번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냈다는, 이게 네. 실제 가격 보니까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게 지원을 많이 줬잖아요. 줄기세포 연구에. 그렇다면 이게 뇌물죄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겁니다. 드러난 것만 조사를 하면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에다가 그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줄기세포가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은 어찌됐든 치료를 그렇게 싸게 받았어요. 지금 그거 조사하려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부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지 이런 부분 좀 아쉬운 그건 점이 뭐 있습니다.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의 그 검찰 수뇌부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지금 검찰 수뇌부에서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관계에서 현장에 있는 검사들은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게 알릴 수 있는 건 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문제들이 위에 갔고 수사 방향이라든가 수사 지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현재 검찰 수뇌부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는 국민이라든가 언론에게 비추기 위한 수사, 면피용의 수사, 또 네.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일차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시각 내자동 로타리의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내자동 상황을 비롯한 촛불 집회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